뭐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짤막한 시간으로 제가 들어본 제 나름대로 생각은 결국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사회 구성원의 가치에 관한 문제를 뭘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가 이게 어떤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 구성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이제 미래일대 안전보건 포럼이다 보니까 그래도 안전보건 전문가라는 나름대로 입장에서 한번 좀 전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이 뭐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든 것은 결국은 아마 이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뭐 유엔 국제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활활 타오르게 이제 금년 들어서 ESG가 이제 광풍을 일으켰는데요. 아마 선진국에서는 적어도 산업재해 문제는 추정한 겁니다만은 해결됐다고 보니까 이게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다루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뭐 좀 무관심해서 뭐 그 또 사회적 가치로서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느낀 것 중에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ESG라는 이 분야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조금 뭐 좀 느껴졌던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근 근래에 그 중대 사망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계 경제 10위권이지만은 아직도 OECD 국가 중에 산재 사망 만인율이 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이 ESG라는 이 광풍의 가치 안전 보건에 관한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 그 정부에서 오늘 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오늘 국무회에 통과된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곧 시행된 것은 자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의 트렌드를 보니까 아마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가이드북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배포했습니다. 또한 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은 몇몇 대기업의 사망사고가 났을 때 특별 감독 결과를 살펴보건대 안전보건 활동의 핵심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또는 체계 구축에 방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관점과 특히 윤조덕 원장님의 독일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또 ESG 전문가이시면서 또 안전보건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조중래 교수님과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현 교수님께서 발제한 내용 등에 대한 뭐 또 추가적인 또는 새로운 어떤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이죠. 밀턴 프리드만,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 경제에 입각해서 많은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죠. 1970년도 당시에는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 극대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라고 했는데 한 49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정경련 같은 곳이죠. 미국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 181명의 CEO들이 서명을 한 헌장이 있습니다. Statement on the Purpose of Corporation. 그러니까 기업의 목적,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크홀더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했듯이 쉐어홀더 위주에서 스테이크홀더 위주로 가야 된다 해서 쉐어홀더를 포함해서 뭐 커스터머, 엠플로이, 서플라이어,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이런 사람들의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했고, 2020년도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져 있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도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한국경영학회의 화두도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을 새로운 테마로 선정을 했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듯이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해서 이제 기업의 목적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ESG도 이제 태동을 하게 된 것이죠. ESG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까 발표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ESG를 이렇게 봅니다. E가 이제 Environment, Society, 그 다음에 Governance인데 그럼 비재무적 성과니까 E는 빠졌다. 그럼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던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은 Economy, Environment, Society 이렇게 됐는데 그럼 Sustainable Development에 E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E를 빼고 왜 ESG만 갖고 지금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E를 고려하지 않은 ESG는 ESG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윤 창출을 못하면서 ESG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되고 경제적 그러니까 이코노믹 퍼포먼스를 등한히 하면서 ESG를 하는 것은 진정한 ESG가 아니다. 그래서 재무적 성과인 E, 그 다음에 비재무적 성과인 ESG를 합한 것이 결국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요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그 화천대유.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죠. 그 다음 두 번째 화두가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두가 경제계에서 이제 ESG인데 심지어 이번 달 조선일보에 보면은 신입사원 면접할 때도 ESG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늘 아침 신문 봤더니 금융기관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도 ESG 골프대회 해가지고 ESG가 아주 뭐 굉장히 이제 유행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ESG 워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에 ESG라는 컬러를 조금 입혀가지고 마치 그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ESG에 입각한 경영 활동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도 참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화장품 회사에서 우리는 화장품 용기를 친환경 재활용 용지로서 화장품 용기를 쓴다 했는데 겉에는 종이로 용기가 되어 있지만 까보니까 속에 유리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ESG 워싱의 가장 비근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정유회사를 한번 예를 들면 정유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탄소를 저감한다든지 친환경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라는 거는 등한시하며 ESG라는 무기로 캄프라지를 하면서 마치 모든 회사의 경영이 ESG 경영이다 라고 표방하는 거 이것도 이제 ESG 워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ESG를 받아들일 때 ESG 워싱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을 하고 ESG 워싱을 하는 회사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할까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평가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용등급 평가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공식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룰에 의해서 그 수치화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 ESG 평가 같은 경우는 일단 역사가 짧고 그 평가 방법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등급 평가하고는 달리 이 ESG 평가가 평가 기관마다 같은 회사에 대한 평가도 들쑥날쑥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한 회사가 A라는 기관은 AAA라는 평가를 줬는데
딴 평가 기관은 CCC 해서 무려 뭐 5개, 전체 등급이 7단계 등급이라고 하면 한 5등급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 현상은 첫째로 평가 기관별 평가 항목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하고 국민연금을 보더라도 자세한 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대분류, 중분류에 속해 있는 특히 S 부분을 볼 것 같으면 근로자 항목이 대분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부분에. 그 내용에 보면 고용, 근로조건, 노사관계, 직장 내 보건 및 안전, 인력개발 및 지원, 직장 내 기본권 이렇게 돼 있고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는 S 항목 중에 인적자원 관리 및 인권, 하도급 거래, 제품 안전, 공정거래 및 사회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산업안전보건 포럼하고 밀접한 것은 급여, 복리후생비, 고용증진, 조직문화, 근속연수, 인권, 노동관행, 산업안전에는 보건안전 시스템 인증, 산재 다발 사업장 지정 등 평가기관마다 국내 평가기관들도 이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MSCI 평가 항목에도 보면은 휴먼 캐피털이라는 S 중에 한 항목이 뭐 레이버 매니지먼트, 헬스 앤 세이프티, 휴먼 캐피털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레이버 스탠다드 이렇듯이 평가 기관별로 평가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 평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이제 ESG 평가 프로세스의 불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관별로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관 내에서 그 대상 기업의 정보가 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ES 점수가 산정되느냐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프로세스 자체가 컨피던셜이라고 해서 공개되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동일한 기업에 대한 평가가 기준이 다를 수는 있죠. 평가 결과가. 근데 문제는 그 점수 결과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ES 점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게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예측성이 확보만 된다면 그 평가 기관 간 평가 점수가 차이가 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 신용평가와 달리 ESG 평가는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서 항목별 점수 배분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평가 같은 경우는 기업이 스스로 자료를 제공을 해서 레이팅을 받는 것이지만 ESG 평가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평가를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 입맛에 따라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평가기관마다 또 인풋 데이터의 소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뭐 MSCI 같은 경우는 공시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주로 하는데 어떤 기관 같은 경우는 국내 평가기관도 그렇습니다. 미디어에 나와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뭐 사고 기록, 사고에 대한 보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인터뷰나 설문조사 이런 비공식적인 비공인 자료를 쓰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런 E나 S에 대한 평가 항목을 분석을 할 때 특히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거기에 따라 레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ESG 평가기관의 분석 구성원들을 보면 애널리스트나 이런 인문 사회과학 출신들의 평가자들이 실무를 담당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고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기관이 안전사고가 한 건이 났다. 그럼 바로 그레이드가 강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업종의 평균 재해지수
또는 사고 빈도를 봤을 때 평균보다 훨씬 하회하는 사고 그 프리퀀시가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죠. 에도 불구하고 사고 한 건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디그레이드 되는 이런 이제 평가 방식, 이거는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산업부도 뭐 KESG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빨리 표준화된 평가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 이런 전문가들이 모인 산업안전보건 포럼에서도 S 부분에, 산업안전 부분에 전문가적인 식견을 넣어서 한국 실정에 맞는 그런 평가 기준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생각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면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만을 충족시키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애닉스 또는 어펜딕스로 산업별 특성 또는 기업별 특성을 집어넣어서 그런 표준화된 스탠다드가 있다면 모든 기업이 적용을 하고, 또 그런 어펜딕스에 내가 과연 어느 조직에 속하느냐, 어느 산업군에 속하느냐 해서 나눠가지고 그걸 같이 쓰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평가 기준이 통일화되고 획일화되면 업종별 특성, 기업별 특성을 반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런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조중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어떤 안전보건의 어떤 지금 시대적 관점으로 보면 중대의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사회적 화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ESG 평가 지표라든지 어떤 평가 기관이라든지 그 참여자의 지금 구성원을 봤을 때는 그것을 녹여들어갈 여지는 지금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뜻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은 이 안전보건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 참여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간략히 한번 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ESG에 대한 그 평가 항목을 반영을 할 때 분명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뭐 IT 기업과 일반 이런 그 전통적인 산업, 이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화학 공업 회사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E가 가장 비중이 더 많아야 될 텐데, 지금 기업 지배 구조원 같은 데 보면 일률적으로 E는 20%, S는 30%, 가버넌스를 50% 이런 식으로 둔단 말이죠. 그래서 업종별로 어떤 것이 과연 그 스테이크홀더의 관심사고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뭔가를 봐서 그 부분에 대한 레이팅을 좀 올려줘야 되는 이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뭐 세부 항목은 뭔지 모르지만 산업안전 딱 한 줄 돼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에 한국적인 실정에 맞게 한국에서 요구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세부 항목을 디벨롭을 시켜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이런 쪽에서 자꾸 이게 보면 E는 그래도 나아요. E는 이 회사의 기업 활동이 E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또 어떻게 보면 E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로서 E를 잘 활용하면 사업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리튬 배터리를 한다든지 뭐 수소를 한다든지 이게 다 이제 E에서 기인한 건데, S 중에 산업안전은 이게 조직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깥의 사람들이 그렇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산업안전보건의 전문가들이 한국 실정에 맞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우리 산업안전보건공단 하면 무슨 사고, 뭐 재해 이런 쪽으로만 생각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미지도 꼭 사고 재해로 인해 가지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보다도 ESG에서 S 부분의 산업안전보건을 어떻게 부각을 해서 진짜 이 작업장 또는 뭐 엠플로이도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크홀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S 항목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이런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이런 쪽에서 아이디어를 자꾸 내서 반영을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현 교수님의 발제 내용이라든지 또 조중래 교수님의 그 토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ESG에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예방하는 시스템을 좀 미흡하다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우리나라 전문가이신 이준원 교수님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토론을. ESG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녹여 넣을 수 있는 어떤 전략이 있다면 어떤 전략이 있다고 봅니까? 뭐 그 전에 하건 뭐 앞에 발제해 주신 이현 교수님하고 금방 조총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제 의견을 좀 가미해서 그거랑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재무적인 성과를 그동안에 존중했지요. 그 기업의 뭐 존재 목적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이윤 추구로 배웠어요. 돈만 벌면 다 되는 그런 경영 환경이 옛날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회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가 흘러가잖아요. 이제 돈만 벌어서는 안 되고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되 사회적인 책임을 좀 다 해라. 또 환경도 보존해라. 또 지배구조랄까 거버넌스 뭐 이런 차원에서도 그래서 아마 ESG가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뭐 저도 이것저것 책자를 많이 보면 뭐 이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뭐 인바이런먼트를 환경 보존이나 환경 보호로 해석하면 안 된다. 소셜을 사회적 책임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학자나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뭐 제가 생각하는 기업의 그 책임 중에서 뭐 이윤 추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ESG에 녹아들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뭐 저 환경 관련해서 인바이런먼트지만 어떻든 뭐 지금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한 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30년 후, 50년 후 뭐 북극이 뭐 사라진다 뭐 이런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탄소 배출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생산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쏟아냈던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바이런먼트에 좀 방점을 좀 준 것 같고요. S자 소셜 쪽에 보면 어떻든 환경 이외에 G 거버넌스 이외에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사회적인 그런 책임으로 봐서 어떻든 근로자의 노동자의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거버넌스인데요. 해가 뭐 돈을 벌 때 그 저 기업의 지배구조랄까 아니면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를 포함한 주주 뭐 이 중심에 좀 기업 경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의 ESG인데요. 뭐 사실 뭐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면 인바이런먼트 대신에 제가 안전보건 하는 전문가 입장으로 봐서는 뭐 세이프티가 들어갔으면 더 좋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인바이런먼트 중요하고요. 소셜 중요하고 거버넌스 중요한데 그 소셜 안에 보니까 그 세이프티 앤 헬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안전보건이 과연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이현 교수님 발표하시는 중에서도 그렇고 금방 조총장님 말씀하신 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기금에서 ESG 정보공시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다행히 그 평가 항목에 안전보건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MSCI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MSCI의 평가 항목인 사회적 책임 인적 자본의 안전보건 평가 항목이 또 있고요. 무디스의 그 평가 항목에도 그 안전보건이 또 반영이 돼 있고요. 한국지배구조원 평가 항목에도 안전보건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안전보건이 별도로 큰 그런 그 꼭지로 나오진 않았지만 어떻든 사회적인 책임, 소셜 부분에 안전보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그 1년에 산업재자 수가 11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업장 수가 한 240만 개 정도 되고 그 근로자 수가 한 1,900만 명 정도인데 11만 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270명 정도가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를 당하고요. 두 번째 작년도 말 통계로 보면 그 사망자 수가 한 2,05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해가 2,050명이 사망을 한다.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ESG 경영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이윤 추구, 재무적 그 성과만을 보지 말고 이런 비재무적인 안전보건도 중요시해야 된다. 게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따져도 1년에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연간 한 3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뭐 인권적인 노동력의 아주 손실 뭐 이런 것들 강화해도
한 30조 원인 큰 그런 사회적인 그런 로스가 있는데 어떻든 그런 것 저런 걸 포함해서 안전보건이 중요하고 소셜 안에 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걸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보건을 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작년도 1월 16일 날 개정이 돼서 이제 그 사업주의 책임, 그러니까 지배 경영자의 책임을 많이 묻는 쪽으로 개정이 됐고요. 또 이제 금년도 1월 26일 날 이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내년도 1월 달에 시행될 그 중대재해처벌법 안에도 보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전보건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여러 가지 한 1100개 조항 정도 되는 법, 시행 규칙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 기계 설비에 의한 안전이라든가 전기적인 안전이라든가 뭐 화학물질에 의한 안전, 또 이제 건설 토목 안전, 산업보건, 산업위생 안전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또 저 제도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관리 기법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라든가 또 이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같은 데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PSM 심사 12대 구성 요소로 해서 매뉴얼 절차도 지침서를 만들어서 화학 공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 뭐 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할 때는 안전 계획에 따라서 그 심사를 하더라. 근데 그 모든 그 시스템 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안전보건 시스템은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크게 지금 두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코샤 MS라는 게 있습니다. 코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공단 규칙이 좀 바뀌면서 이제 코샤 MS라는 안전보건 시스템 공단 규칙이 좀 만들어져서 노동부에서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 안에 그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그런 지원 내용이 있는데 우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인데 그 안에 보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그 방침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두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실행 상태가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점검하는 뭐 성과 측정이라든가 모니터링 이걸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액션이라고 해서 경영적 검토인데 그걸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까지 하는 거. 그 PDCA 요게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경영 시스템화 돼 있는 건데 여기에 코샤 MS는 이제 공단에서 그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제 그걸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영 시스템 툴로 활용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국제 표준화된 거는 2018년도 3월 달에 ISO 45000이라는 안전보건 시스템 국제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표준은 ISO 아마 9001 아실 거예요. 그게 품질 경영 시스템이었고요. 그 다음에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이고요. ISO 45001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인데, 나라 이제 경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툴은 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근로자의 참여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안전보건 방침이라든가 의사소통이라든가 문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데 어떻든 코샤 MS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안전공단이 제정한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ISO 45001은 안전보건 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장이 한 5,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제 코샤 MS하고 ISO 45000하고 포함해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제일 선진화된 그런 툴인데요. 그 요번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에 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번에 이제 입법 예고돼서 예고 기간이 끝난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봐도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해놓고 그 시행령 제4조에 나온 거 보면 중대산업재해에 관련된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라.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안전보건 시스템이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경영 방침을 설정해라. 또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라. 근데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하면 그걸로 실시로 가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인력을 배치해라. 또 시설 장비의 적정한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게 이제 안전보건 시스템에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또 이제 안전보건에 대한 확보를 하고
그 종사자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해라. 뭐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비상 대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경영 시스템에 사실 다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많이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 코샤 MS라든가 ISO 45001이 중대재해 예방에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봐지고요. 뭐 제가 눈이 뭐 강조하지만 ESG라고 해서 비재무적 성과의 안전보건이 그만큼 또 중요한 포션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신 대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코샤 MS건, 코샤 ISO 45001이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인데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툴로 가장 선진화된 툴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이 또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툴로 코샤 MS라든가 안전보건 시스템이 기꺼이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하고요. 또 이 안전보건 시스템인 코샤 MS하고 ISO 45000 이런 역할들이 그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ESG 경영의 S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서 안전보건으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원 교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산업재해 예방의 그 체계적인 툴로 코샤 MS라든지 IS 45001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다고 이제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목전을 둔데 이거에 대해 경영층의 의무 확보도 기존의 코샤 MS를 보강, 확대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견해를 가졌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조덕 원장님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 독일은 그 국제적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기준이 IS 4500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S 인증 제도가 너무 상업화의 측면이 강하다 하여 독일의 연방노동사회부라든지 주정부 산업안전보건청, 산재보험조합이라든지 경영자단체, 노동자단체 5자가 합의하에 2002년에 개발해서 정착된 독자적인 ASM 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 뭐 간략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윤조덕입니다. 예, 독일의 안전보건 그 관리 체계의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5, 6분 정도라고 저는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중대재해처벌법 그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갖다 했습니다. 통과를 하고 아까 낮에 뉴스를 갖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그 직업성 질환 그 관련 범위에 있어서 근육계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빠졌다 이렇게 좀 이게 아마 그 이의를 갖다 좀 제기를 하는 것 같고 경영계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제도라든가 이런서 조금 좀 불명확한 해석상에 조금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 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용어 같은 것들이 좀 불확실한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걸로 다 뉴스에는 좀 나오는 걸 좀 봤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사망재해 만인율이 한 4분의 1 정도로 참 낮게 그 발표가 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망재해 그 만인율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다가 그러니까 ISO 기준으로다가 정착을 시키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 논의에 같이 참여를 갖다 했던 걸로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96년 9월 5일에서부터 6일 사이에 ISO 그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96년, 97년 2년 동안의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다가 국제 표준화하자는 논의가 여러 나라들을 갖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그 참여 국가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갖다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찬반 의견을 갖다 나는 그 하나의 그 체크리스트가 이제 그 공개가 된 게 있는데 기록상에 찬성 사유가 한 19개 그 포인트가 있고 그 체크리스트가 그다음에 반대 사유가 한 25개가 있었습니다. 이 찬성 사유에 우리나라는 한 개 그 포인트에 동의를 했는데 그 동의 내용이 뭐냐면
근로자의 안전보건 그 성능 내지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의 촉진에 있어서는 그 찬성을 한다. 그런 의견을 갖다가 준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 사유에 있어서 독일 같은 것은 국제 표준화 분야에서 그 비교 경험에서 그동안에 이제 국제 그 표준화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진행한 경험으로 볼 때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 측면이라든가 인력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이 그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참여를 갖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다가 명백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대한 측면을 독일하고 같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 그 체크리스트 8번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으로 인한 국제안전보건 관리 체계 표준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가 법률 그 조항과 충돌을 일으키므로 기존의 국가 법령에 그 통합될 수가 없다. 이런 뭐 체크리스트의 포인트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독일도 반대하고 이태리도 반대하고 한국도 반대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소의견 수렴을 같이 한 것에서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을 갖다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국제 표준화 관련해서는 그 ILO로다 그 논의를 갖다가 이관을 합니다. ILO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ILO에서는 2001년에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관한 어떤 그 지침을 갖다가 ILO의 공식 입장으로다가 발령을 합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논의를 갖다가 하면서 ILO의 그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그 기준 지침을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내용을 다 포함을 시켜서 독일에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독일 정부, 독일 노동부죠. 노동부고 주정부 산업안전보건 관청, 그다음에 산재보험, 그다음에 노사 이렇게 5자가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2002년에 국가 지침을 노동부 연방노동부의 그 고시로다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정식으로다가 그 국가 지침이 이후 개발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그 지침이 돼가지고 그 국가 지침의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게 반드시 국가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특성이 뭐냐 하면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그 개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그 지자체, 16개의 그 우르범 지자체, 주정부가 각각의 어떤 그 독자적인 그 특성으로 다 개발을 하는 데도 있고, 또한 그 업종별로다 보면 업종 특수적인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독자적이랄까, 내지는 그 지역 특성, 내지는 업종 특성, 내지는 주 특성에 맞는 그런 그 툴들을 갖다 자체적으로 개발합니다. 이 자료집의 3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 표 1에다가 제가 그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같은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2011년에 독일의 주정부 산업안전보건 그 관청의 지침으로다가 2011년에 그 자료집 2페이지입니다. 관청의 시스템 컨트롤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우리로 보면 그 근로감독 지침이죠. 사업장 감독 지침이 있어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분야의 관리 지침을 갖다 감독 지침을 갖다가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 공포 여기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관련해 가지고 독일은 그 산재 보험이 업종별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업종별로 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 시스템들을 갖다 개발을 합니다. 1997년에 독일에서는 이제 ISO 그 표준화를 갖다 반대하고 그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어떤 그 자체 개발을 갖다 하고 또 그런 그 자체 개발을 함과 동시에 그 관련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인증을 갖다 해주게 됩니다. 인증을 해주는데 비용을 갖다가 받고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그 인증을 재인증을 갖다 3년 동안 유효한 인증을 해주고
3년 후에 이제 재인증을 할 때는 오히려 2,000유로의 어떤 그 경력금 지원금을 갖다 주게 되고 3년 후에 다시 또 재인증을 갖다 이제 받게 되면 또 1,000유로의 그 지원금을 주고 경력금, 장려금을 갖다 주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또 하나는 산재보험조합에서 이제 인증을 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 또 하나는 주정부 산업안전보건관청에서도 또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헤센주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포함하고 있는 주인데 인구는 한 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헤센주에서 그 산업안전보건관청에서 독자적으로 그 산업안전보건 인증 체계를 갖다 만듭니다. 아스카 AMS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와 같이 산재보험 조합 내지는 그 주정부 산업안전보건관청 또는 혹시 제3의 기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을 유효한 인증을 갖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2011년에 그 주정부 그 산업안전보건관청에서 이제 나온 그 지침에 의해서 그 관청의 시스템 컨트롤 원칙 그 지침에 의해서 사업장 감독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은 그 사업장 시스템 컨트롤 하는 그 기준은 자료집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이렇게 걸쳐가지고 독일의 주정부의 그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그 사업장 컨트롤하는, 감독하는 그 아이템하고 우리나라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그 노동부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7가지 기준점과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것의 그 아이템들을 갖다 서로 비교를 한 게 제가 제 자료집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지의 표 3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헤센주 아까 말씀드렸죠. 헤센주는 주정부 그 산업안전보건 감독 관청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인증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표 4가 헤센주의 그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인증 그 아이템들하고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가이드북의 그 아이템들을 갖다 서로 비교를 한 것이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표 4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그 1997년 이때부터 이미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개발하기 시작을 하고 또한 그 중소사업주들의 중소기업의 인증 시스템을 가게 되면은 비용 부담이라든가 인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염려를 해가지고 산재보험에서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도 자문 인증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건설업 산재보험장 같은 경우는 21년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갖다가 권유를 하고 있고 이 산재보험의 인증사무소에서는 그 ISO 45001과를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또 지도 자문을 갖다 해주고 그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상하고 또 굉장히 그 지원금, 경력금까지 주어가면서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다 이제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독일이 이제 우리의 그 산재예방 5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독일의 그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정책이라는 것을 딱 5개년 단위로 세워서 시행을 합니다. 2차 이제 5개년 계획이 2013년부터 2018년 때 그 당시에 3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직에 대한 그 점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육계 질환에 대한 그 감소, 세 번째가 이제 정신적 그 스트레스에 대한 감소. 첫 번째 그 조직의 관점에서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다가 평가하는 아니면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전산화를 해가지고 이 체크리스트에서 해당되는 기업이 해당되는 그 설문에 체크리스트에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은 기업 구매별로 또 업종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체 순위 중에서 몇 등이냐. 그러니까 한 10만 개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거기다가 집어넣 체크리스트에다 컴퓨터 리스트에 이제 입력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한 10만 개 기업 중에서 한 5만 등이다. 아니면 3만 등이다.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체크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노사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노동자 측의 전문가, 또 사업주 단체 측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갖다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갖다 문헌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요점적으로 이제 최종 마지막 결론을 갖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독일의 그 사례를 갖다가 참조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우리의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어떤 정착이라든가 내지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정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안전공단 내지는 노사 이 오자가 내용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지도 감독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합의를 하고 합의된 내용을 진행을 갖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한 50인만 중소사업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적용이 제외시키고 있는데 적용을 갖다가 시키면서 사업장에서 노사 협력을 통해서 서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다 정착을 시키고 위험성 평가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또한 ESG 평가 항목 중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다가 인증하는 것을 갖다가 ESG 평가의 하나의 포인트, 하나의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사회적 합의 내지는 업종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또한 국가 경쟁력을 갖다가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과 이런 것들에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내지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갖다가 재구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윤주덕 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차이점 중에 핵심적인 것은 독일은 어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또 개별 사업장별로 이행하는데 노사청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고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실천이 담보가 됐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도 약간의 지원책이 있습니다만 독일은 이제 사후적 말하자면 경력금 지원이다 보니까 결국은 자율적으로 먼저 하도록 하고 우리는 강제성을 약간 가지면서 이제 규모가 작은 데를 지원하는 이렇게 좀 차별화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서 결국은 독일이 사망 만인율이 낮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도 무리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사망 만인율을 낮추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또 색다른 각도에서 또 어떻게 노무사라는 분야의 전문가도 어떻게 보면은 노동법 전반에 관한 거고 산업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노동법에 관련되니까 우리 권하연 노무사님께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금년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제 아까 이준원 교수님께서는 기존의 코샤 MS를 확대 개편 또는 보완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주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도 하나의 방법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보면은 이제 7대 경영 방침 키워드라고 해갖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거라든지 가끔 언론에 보도되고 또 아까 ESG 전문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ESG 분야가 너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평가 지표의 내용도 너무 아주 복잡하게 되면은 굿짝에 참여한 사람이 우리가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측면에서
아주 심플하고 간결한 어떤 뭐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주의 안전보건의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모델 하나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간결한 모델을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8월 말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북 안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실행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방법들과 요소들은 사실 고용노동부의 그 이전 특별감독 결과, 그 현대건설, 태영건설의 이제 감독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그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중요성에 관한 어떤 일관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어떤 독일의 사례라든지, 뭐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어떤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관한 방향성을 조합해서 이제 사업장에서 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뭐 자율 인증 제도라든지 이러한 인증 제도를 또 이제 국가에서 관리, 점검하는 제도라든지 또는 이제 기존 코샤 MS와 ISO 45001의 단점들을 개선한 새로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게 이제 결국은 권노무사님께서는 새롭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를 효과적으로 간결하면서 경영주가 뭐냐면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것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예. 그러면 이런 방법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되고 작동되게 하려면 아까 우리 윤주덕 원장님께 말씀하셨다시피 독일에서 이렇게 장려금 하듯이 국가가 어떤 지원책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국가는 어떤 지원책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을 하려면? 네,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독일의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유사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적절한 어떤 동기부여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인증 취득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인증 취득에 드는 이제 비용을 지원하고 또는 인증 취득에 필요한 어떤 전문가의 개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을 취득해서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산재 보험료율 인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조금 추가 지원이라든지 어떤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인정 기업들에도 이런 지원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관련한 것처럼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인증 취득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 점검 감독을 일정 기간 면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재해율이 좀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안전보건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이러한 인증을 국가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인증 관리를 국가에서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고용노동부의 어떤 기초노동질서에 관한 점검 감독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간결하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임금 체불과 같은 기초노동질서 감독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점검 대신에 노동관계 전문가가 직접 나가서 이제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가가 국가 대신에 나가서 이제 인증을 점검하고 또 관리하는 어떤 사업을 실시한다면 이것도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 권노무사님의 어떤 제안을 듣고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코샤 MS라든지 ISO 45000 이런 이제 뭐 국제 기준이 있는데 코샤 M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그런 기준을 만들고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어떤 객관적인 툴, 공인된 툴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만일에 이제 권노무사께서 새로운 어떤 이
경영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면 이게 또 이제 확산을 시키려면 똑같이 뭐 예를 든다면 인정기구라든지 그 인정기구가 거기에 맞는 스탠다드를 만들고 인력도 양성하고 인정되는 기관들을 많이 하고 또 평가를 해서 질을 높이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 또 조중래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증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감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부여하는데 우선 이제 감사라는 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죠. 지금 ISO에서 하는 것처럼 시스템 감사, 경영 체계 감사가 있겠고 코샤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감사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감사라고 하면 이제 퍼포먼스 오딧 해서 과연 뭐 재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퍼포먼스에 대한 오딧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 감사, 매니지먼트 시스템 감사 항목 중에 하나도 보면 코샤라든지 이런 데서 요구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를 미트하고 있느냐 이거 당연히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용도가 다른 거죠. 컴플라이언스 오딧과 매니지먼트 시스템 오딧은.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나더 오딧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인증이라는 것은 이제 뭐 감사를 해서 그 인증 기준에 컨펌이냐 넌 컨펌이냐 따라서 이제 인증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굉장히 이게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까 제시하신 대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이걸 하려고 해도 뭐 기법이 없고 인력도 없고 자금이 없고 하니까 지금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이런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ESG라든지 코샤라든지 이런 코드 이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또는 거기에 따른 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방안 이런 부분은 국가나 이런 기관에서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안전경영 시스템 ISO 스탠다드하고 코샤 이 감사 이 부분을 통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일반 산업에서는 이게 여러 개의 인증 시스템을 두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해서 물론 이제 ISO는 국제 규격이고 특히 한국적인 실정보다는 인터내셔널리 커먼 미니멈 리ኳ이어먼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은 게 ISO 규정이지만 한국적인 실정에 맞게 ISO도 커버하고 코샤도 커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인증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걸 받으면 코샤도 만족하고 ISO도 만족하고 하는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이 관할 정부 기관이 노동부니까 노동부에서 인정기관을 선정을 해서 새로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새롭게 가든지 해서 그런 인증 시스템을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시간이 충분하면 여러 가지 뭐 이게 너무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또 여의치 않아서 제한된 시간이라 뭐 발제를 통한 토론을 이제 여기서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그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오늘날 그 비재무적 지표인 ESG의 강화라든지 확산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금년에 이제 제정이 돼서 내년 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하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재무적 지표를 떠나서 오히려 강력하다는 것은 경영주의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형이 강화되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손해액의 5배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법이 이제 시행이 목전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은 원래 처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 논의할 때는 ESG의 등에 올라타 중대재해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중대재해법 시행령까지 이제 국무회의 통과됐으니까 내년 일정대로 시행한 것은 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ESG도 확산시키면서 질 관리를 하고
평가의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이 사회의 공기로서 역할을 한다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오히려 ESG가 등에 올라타서 함께 윈윈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우리 포럼 입장에서 보면은 ESG에서의 사회 그 분야에도 세이프티가 아주 핵심적인 말하자면은 주제 화두로 사회에서 나타난 가치로 우리가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소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ES 평가 항목이 뭐 아까 600 몇 개, 700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리고 또 오직에서 KESG라고 또 연구에서 산자부에서 지금 스터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평가 항목이라든지 지표를 누가 만들고 그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구되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흔적이 없는 것 같은 거 보니까 결국은 우리 안전보건을 하는 분들이 열심히 모든 분야에 참여해서 모든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해서 이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포럼에 좀 가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